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본격적인 입법 전쟁을 앞둔 여당이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추진 전략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촉발된 안보 위기 속에서도 개혁 동력을 계속 살려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입법과 복지 예산이 성패가 좌우될 정기국회. 시작부터 파행이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국정과제 이행 태스크포스팀 전체 회의를 열고 다시 한번 전의를 다졌습니다. 백로까지 이삭이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크지 못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국정과제가 적시에 시행되어 성과를 낼 때 국민들께서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가는 것을 실감할 것이고, 민주당은 앞서 최저임금 후속 대책, 탈원전, 공공일자리 등 10대 핵심 과제를 줄여 10개의 TF를 구성했습니다. TF 단장을 맡은 의원들은 향후 활동 방향도 소개했습니다.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어떤 이 생태계를 바로 잡는 전반적인 과제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소야대와 효유의 4개 교섭단체 구도 속에서 그야말로 악전 고투가 예상되는 상황. 민주당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이번 정기국회에 달렸다며 각 의원들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맥도날드 햄버거와 햄버거병과의 인과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한국 맥도날드가 대표이사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햄버거병과 집단 장염 사태에 대한 대처에 나섰지만 피해 아동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 피해와 최근 집단 장염 사태에 대해 한국 맥도날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는 조주현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에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용혈성 요독증후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와 가족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매장의 식품안전 방안도 발표했지만 지난해 9월 햄버거병에 걸린 아이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도 지금 현실을 표현은 잘 못하지만 얼마나 지금이 힘들면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가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표현을 그렇게 할 정도인지, 그래서 아이 가족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5살이 된 아이는 배에 구멍을 뚫고 방수 패드를 단 채 24시간 버티고 있지만 투석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예정된 상태입니다. 또 집단 장염 사태에 대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에서 검찰과 보건당국이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박동석 옥시레킷 벤키저 대표가 잘못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박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가해 기업 간의 가습기 살균제 판매 자료 등을 공유해 공동 배상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개별 배상을 하는 기업은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곳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고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 판매처인 애경, 홈케어 등 10여 개 기업은 1, 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가 있지만 개별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에 힘입어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하반기 채용 규모가 3,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채용 계획을 확정한 세 은행만 채용이 지난해 810명에서 올해 1,350명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또 70명을 뽑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공공기관도 669명을 채용합니다. 현재까지 채용 계획을 확정했거나 곧 발표할 24개 금융사의 예상 채용 규모는 3,000명 이상이며 아직 발표하지 않은 곳까지 합하면 채용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46개 공공기관이 15개 그룹으로 나뉘어서 각 그룹별로 같은 날 채용 필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공공기관 합동채용 방식의 확대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채용 방식은 현재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과 부산항만 등 항만 4개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과 철도관계 기관들은 각각 이달 30일과 다음 달 28일 6개 전력회사 등 2그룹으로 나눠 11월 11일과 18일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중복 합격에 따른 채용 기회 축소 방지를 위한 거지만 응시 기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한미 FTA 폐기와 관련한 논의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면서 최근에 논란이 된 한미 FTA 폐기 관련 이슈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개별 업종과 기업에 대한 통상 압박은 이어지고 있어 정부와 기업들은 차분히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 이후 한미 정치권과 산업계를 뒤흔든 한미 FTA 폐기 이슈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조짐입니다. 해프닝으로 끝난 듯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은 상태여서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미국의 통상 압박이 계속되고 있어 정부는 업계와 함께 차분하게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당장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세탁기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는 만큼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전업계 라이벌인 삼성과 LG가 손잡고 공동 대응에 나서는 가운데 산업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도 참석해 월풀의 청원이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 조사 대상에 오른 철강업계 등에 대해서는 함께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외국의 반덤핑 조치 등에 대해서는 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미국 내 의견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를 잘 활용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남부발전 등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직원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해외 출장에서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전 5개사 부장급 이상의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출장 중 39.4%인 102건이 규정상 비즈니스석 이용이 불가한 LG급 이하 직원의 출장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전사별로는 남부발전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발전이 29건, 서부발전 25건, 중부발전 2건, 동서발전 1건 순이었습니다. 정부가 일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서 공무원이 출산 육아를 일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우선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보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간 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 여건도 개선해서 현재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을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확대해 일한 만큼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와 중국에서 합자회사 베이징현대를 운영하는 중국 베이징자동차가 현대차와의 관계를 끝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중국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회사 사정의 밝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베이징차가 현대차의 탐욕과 오만에 지쳤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현대차가 현대모비스 등에 비싸게 부품 공급을 몰아주고 이익을 챙겨 베이징차와 갈등이 불거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근거 없는 악의적인 보도라며 사드 문제로 협력업체가 큰 손실을 받고 현대차의 계열사도 마찬가지로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각국의 급속한 고령화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하고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7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등도 급격한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확대와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제안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하는 IMF가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는 오늘부터 이틀간 아시아의 지속 성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합니다.
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흥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은 퀴즈와 함께 히든잡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석지연 아나운서, 이 동물들이 아플 때 찾는 곳은 어딘가요? 너무 쉬운 퀴즈가 아닌가요? 당연히 동물병원일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소개할 직업이 수의사인 건가요? 아닙니다. 이 퀴즈는 한 가지가 더 남아 있는데요. 물고기가 아프다 이럴 때는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물고기, 글쎄요.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왠지 동물병원은 아닐 것 같고 정말 물고기가 아플 때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요? 네, 정답은 바로 수산질병관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직업, 바로 이러한 물고기를 치료해주는 이른바 물고기의 의사 같은 존재인 수산질병관리사입니다.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직업이 있었군요. 그야말로 히든잡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네, 이 수산질병관리사는 바이러스와 세균성 질병과 같은 물고기 양식장에서 발병하는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약을 투입하거나 수술을 하는 식의 물고기 건강 질병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물고기 전문 치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산생물의 사체 검안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러한 업무들은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니면 수산생물을 진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수산생물의 경우는 수의사는 전혀 진료를 볼 수 없는 건가요? 물론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이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규정에 따라서 어패류를 진료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 행위는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수산생물의 사체 검안은 현행법상 수산질병관리사만이 할 수가 있죠. 네, 조금 낯설지만 수산생물의 생태계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직업이었군요. 그만큼 전망도 받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수산질병관리원에는 수산질병관리사 제도가 정식으로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 양식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이 다양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각종 물고기의 질병을 관리, 치료하는 전문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2002년 1월 14일 이 기르는 업 육성법이 제정이 되면서 시행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양식업이 발달할수록 물고기의 어종도 더 다양해지기 때문에 수산생물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부각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수산질병관리원에서는 수산질병관리사가 단순히 수산생물을 치료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산질병관리사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요. 직업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수산질병관리사의 가장 큰 역할은 수산생물을 치료하는 것만 아니라 이 질병을 막는 것입니다. 가령 수산생물의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양식장을 예찰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화시켜서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예찰을 했을 때 질병이 의심되는 수산생물들은 분석실로 가져가서 질병 검사를 실시해서 추가적인 질병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네, 조금 전에 해부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질병을 막기 위해서 원인을 분석하는 건가요? 네, 역시 석지연 아나운서, 투데이 고용 플러스의 안방만인답습니다. 질병 때문에 죽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산생물의 경우 해부 후에 이 세균 배양 및 기생충 검경과 같은 검사를 통해서 질병에 감염됐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때론 어업인들은 직접 의뢰를 해서 검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양식장의 수산생물의 경우 한 양식장에 살면서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함께 있는 수산생물들까지 급속도로 감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확산 방지에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죠. 네, 치료뿐만이 아니라 질병의 확산까지 막는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수산질병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 수산질병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대학에서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소지해야 하는데요. 대학교에선 기초과학부터 동물학, 세포생물학, 어류양식학, 수계환경학, 독성학 등 수산생물 양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이 수산생물의 진단과 진료 및 처방까지도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가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을 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비로소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국가시험에서는 어떤 시험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건가요? 네, 매년 2월경에 수산질병관리사 시험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수산생물 기초의학, 또 수산생물 임상의학, 수산생물 질병관리 법규 등을 필기시험으로 치르게 됩니다. 합격 기준은 전 과목의 60% 이상, 각 과목 40% 이상 득점을 해야 비로소 정식으로 수산질병관리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합격을 하면 수산질병관리원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로는 무궁무진한데요. 일단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수산동물 질병 진료업에 관련된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가기관 및 각 지자체의 수산식 공무원으로도 임용될 수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수산 관련 연구기관이나 제약회사, 사료회사 등으로도 진출을 해서 수산질병 관련 업무에도 종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육산 빌딩의 아쿠아리움에도 이 수산질병 관리사가 수산생물을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진로의 폭은 넓습니다. 대략적인 연봉도 공무원의 경우는 정해진 급여 체계가 있지만 기업체나 자영업자로 활동을 하면요,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연봉을 자랑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정말 숨은 알짜 직업이었네요. 물고기의 의사이자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을 지키는 먹을거리 지킴이 수산질병관리사. 높은 연봉만큼이나 보람도 큰 이 수산질병관리사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헤든잡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